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내가 이렇게 누나가 소리 지를 때 이 다 큰 남자들이 아 이러면서 막 박수 치는 게 웃기대. 다 먹고 살려면 못 웃기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를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하고 이길 때까지라고 그러는데 그래. 웃길 수 있을 때까지. 그랬더니 영구집권 뭐 방침을 밝힌 거라고. 용띠리 목소리가 지금 간간히 들려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간 사이에 우리 용띠리라고 결정했어. 이름을.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갈 때,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이제 승천해서 승천 용이야? 뉴욕 용띠리니까 맞죠. 용이네. 공항에 강림할 때까지 우리 또 나는 꼽살이다. 3회를 편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또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승천해서 인천공항에 강림할 때까지는 또 4회 편집을 했는데. 야, 편집은 역시 비행기 안에서 해야 된다. 왜? 집중도가 높아? 아니요. 일단 요구하는 대로 다 먹을 것 같아요. 먹을 것 없이 제공. 네, 뭐 주스 갖다 달라, 라면 갖다 달라, 다 갖다 주잖아요, 공짜로. 근데 미국 가서 공연을 못했다는 얘기가 뭐야? 예. 편하게 지내다 왔네. 아니, 그래도 뭐 많이 했던데. 물론 이제 상적인 스케줄을 일부 좀 우리 이 현지 공간과 또 선관위가 많이 덜어줬어요. 그분들이 저희들의 건강과 또 아마 얼굴 좋아 보이시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살은 좀 빠지신 것 같다. 너무 이제 대학마다 전화해가지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을 한 줄 아느냐. 우리 각하를 찬양하는데 이렇게 혹사시키느냐. 일을 좀 주셔라. 행사를 좀 축소해라. 이렇게 또 저희를 위해서. 고마운 분들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선관위까지 나설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근데 미국에도 선관위가 있나요? 아니 여기서 한국에서 조정하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옷들이. 아니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선관위는 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한 건가요? 대학에다가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 근데 그게 뭐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법에 뭐가 저촉이 되는 거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 간섭이야, 뭐. 강의하고 공연하는 건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대학들 한국어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학연구소 거기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좀 받나 봐요, 지원금을. 물론 받겠지. 네, 그래서 이 지원금이 끊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치사하게 거죠. 그 얼마나 된다 그걸 끊는다고. 근데 저는 한국학연구소가 한국을 연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을까? 우습게 봤겠죠. 정말 웃기다, 이 친구들. 한국 정부를. 한국 정부를. 근데 돈이 끊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지. 현재 이제 대사관들 통해서 아마 조금씩 지원이 되고 그럴 거예요. 대사관이 행사들도 하고 연관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사관이 나선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하여튼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편하게 몇 가지 행사는 안 하고 왔다는 거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면서 일단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정식으로 우리 우띠리. 예, 우띠리 우석훈 파리 10대학 출신인데요. 오늘 합격에 조금 할게요. 제가 그거 발음 정확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누나 저는 누나 팬인데요. 파리 10대학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저질이에요. 이러더라고. 아니 우석훈이 발음 잘못해가지고 그게 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 근데 왜 날 저질로 만들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 점잖으신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를 하는데 파리 10대학 출신이라고 했는데 부산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선생님은 이제 영문을 모르고. 아니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어느 도시인가 동부 쪽인 것 같아요. 피바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하버드 대 아파트가 피바디 테라스. 피바디의 무슨
교향악단 있나 봐요. 거기 지휘하신 분이 지명. 예, 지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사회자가 소개하는데 피바다 교향악단에서 이 지휘를 하신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들 아주 종북 좌파가 아닌가 다들 그렇게 봤다는데. 근데 파리 경제학으로 하면요. 1대학, 9대학이 우파대학이고 그다음에 8대학, 10대학이 좌파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8대학은 공산당 계열이고 10대학은 사회당 계열이에요. 제가 아주 10대학 출신이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사르코즈라고 네. 약간 알지. 우파에서 조금 극우 쪽에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아저씨가 파리 10대학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좌파라고 그랬다가 그렇네. 사르코즈 거기 넣었다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기가 팍 죽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양반은 전향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거긴 법대. 법대는 네. 또 달라요? 아니 법대도 원래 그런데요. 네. 뭐 학교가 크니까. 여러 사람이 온다. 이제 무슨 그런 분이 많이 얘기지. 섞여 하여간 웃딜 우석훈이었습니다. 웃들이. 오늘 학교 소개 길었어요. 자, 선띠리. 멋있는 버전으로 할까요? 멋있게 하지 마. 안 절려온 버전으로. 잘 나가던 기득권의 길을 버리고 99%의 친구로 돌아온 선대인입니다. 아이고. 일명 선딜, 새누리당 당주. 네. 선띠리 받아들이는구나 예, 이제. 우리 선대인 소장이 나오신 선딜이 나오신 하버드대도 갔습니다. 하버드. 하버드 대학. 좋은 학교죠. 예, 정말 좋은 학교고. 거기 뭐 멋있지. 저 근데 사실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은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굉장히 우러러보면서 마음속이 위축이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우리 선대인 소장님도 저한테는 뭐 전혀 출신인 위축이 안 줄, 되던데. 그쪽 출신 줄 알고는 그때는 좀 위축됐는데, 와, 거기 갔더니 학생들이, 다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잠도 자더라고. 그래서. 똑같지 뭐. 놀랬어요. 미국 갔더니 썰렁해졌어요. 큰일 났네. 이제 입이 좀 풀려야 돼. 자, 용띠리 인사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아마 조만간 우리 무상급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정봉주 의원의 뒤를 이어서 무상급식을 받을 것 진짜? 같아요. 뭔데요? 많이 주는. 예? 뭔데요? 왜요? 아니 몰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예. 다? 4명 다? 하겠지. 다 입을 틀어막아야 뭐 총선 대선 국면에서. 아니 먹여서 틀어막으면 되잖아요. 예? 먹이면 틀어막아지잖아요. 글쎄 말이야. 난 먹을 거면 돼. 계속 주면은 계속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지금 정봉주 의원, 그 상당히 좀 위기에 그렇네.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김용민 선수. 예. 저는 여왕벌 미화 누나입니다. 와! 그래. 웃들이 마음에 들었어. 제일 천진난만하게 박수 쳤어. (1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는 동네 정보원이라는 소리 듣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군사정보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 했다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몽준 의원.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무력 도발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같은 위원회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 이거는 장관 두 분께 다 같이 여쭤봅니다만은 지금 김정일 사망 사실을 17일에 사망했는데 지금 대통령도 그걸 모르고 일본을 갔다 오고 그러셨는데 두 장관께서는 어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조금 보고 드린다고 그럴까요? 그러기가 조금 좀 정보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시기야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하셨습니까? 글쎄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구체적으로 딱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려 조금 좀. 통일부 장관께서는 언제 하셨습니까? 류익 장관. 지금 정보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는 시기도 정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아주 그 큰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잖아.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요. 그 사실은 김일성 이후의 김정일과 김정일 이후의 김정은 차이가 크죠. 김정일은 십수년 동안에 지난한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힘든 권력 투쟁 길을 거쳐서 스스로 그 권좌에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아버지가 지명한 이래 2년도 안 돼서 권좌에 오르게 됐는데 북한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권력을 분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군부 어려운 얘기한다 오늘. 뭐 고모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분점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더 많은 그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움을 벌일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그 어떤 그런 중대한 그 뭐랄까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중대 혼란이 올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나도 걱정인 게 국정원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 전혀 뭐 그 사망 사실을 몰랐었다. 생일 파티하고 청와대에서는 꽃갈 모자 쓰고 말이죠. 아니 근데 놀란 게 그 탈핵 집단에서는 모임에서는 알았다는 거고 삼성도 알았다는 거예요. 삼성도 미리. 그러니까 그 전날 삼성에서 각 언론사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간부가. 나 이런 말 들었는데 진짜냐. 하고 기자들한테 확인했다는 그 거지. 현대는 보니까 그 자동차 등 해서 중국에 공장 있잖아요. 현대는 알았고 삼성은 조금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정부는 뭐냐 이거죠. 아니 뭐 장사꾼들은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손을 움직여서 양치질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우리 예전에 국정원이나 우리 정보망은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간첩 김미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간첩 김미화 얘기해가지고 진짜 지난주에 간첩 김미화 우리 얘기했었잖아. 그때 그 KBS 블랙리스트 시기에 간첩 김미화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다. 이거를 나는 꼽살이다를 진짜 많이 듣나 봐. 우리가 이 팟캐스트 순위가 높은 게 잠깐 1등 했었어 지난주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김미화를 치면은 김미화를 치면 간첩 김미화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 없어졌어. 왜냐면 그럼요.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부탁을 했다고. 간첩 김미화 내려주세요. 없었다고.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올라왔어. 간첩 김미화를. 김미화의 힘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엄청나게 듣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어찌됐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어땠나? 사람들 불안한 요소 같은 거 없나? 어제는 출렁했죠. 뭐 당일 그 원래 좀 그 유럽발 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거의 한 뭐 7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죠. 어제 하루. 그러다가 도시락 폭탄 터지니까 그게 다시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아니, 정부에서 돈을 연기금을 집어넣는 그때 말씀드렸잖아. 점심 끝나고 나면 장 마감할 때쯤 조금 전에 이제 불안하면은 돈 집어넣어라. 연금이 이제 2시경 주식을 사서 떠받치는 거지. 근데 막 그렇게 쏟아부어. 기관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국민 돈을 그렇게 이게 뭐 국민연금도 어쨌든 이렇게 그 거대한 그 펀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정권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주가 떠받쳐주는 식으로 가는 거. 올해 4대 연기금이 이래서 전부 마이너스라는 거 수익률이.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건 올해 플러스가 많은데 정부에서 하는 거 다 마이너스래요. 점심 먹고 떠받치려고 막 넣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무슨 라면을 사재기하거나 생수 사재기 뭐 이런 게 없더라. 제가 국민 의식이 참 높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 시민을 몇 명 만나봤더니요. 차이가 그 김정일 죽었을 때는
우리나라 그때 김일성 죽었을 때는 경기가 호황기였고 지금은 불황기라서 불안해서 라면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살 돈이 없어서 비싸졌어. 아이고. 맞아. 힘든 거지. 그 각하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런 걸 소집했다고 그러는데 좀 불안하지. 그 국회 군대 안 갔다 온 분들 많아가지고 난 보온 안상수 선생이 자꾸 생각나는데.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청와대에 모여 있으면은 오히려 안전할 거예요. 우리가. 한나라당 대변인 보니까 지하 벙커 들어가 있어서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된다. 아니 국정이 평화로운 하루죠. 아니 뭐 김정일 죽기 전에는 일본 갔다가 뭐 죽고 나니까 바로 지하 벙커 들어가고 국민하고 하여튼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상황 끝났고 뭐 정부에서는 조문을 가야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조문 얘기하면서 누나가 생각하기에 누나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조문 왔을 때 좀 재미있게 조문을 오란 말이야. 알았지? 우리 저 용띠리는 여장을 하고 와. 여장을 하고. 그 왜 영국에 그 군인 있었잖아. 예. 조문 이렇게 오면서 친구가 먼저 죽어가지고 넌 나 죽었을 때 좀 재미있게 모양을 하고 와라. 그래서 여장하고 와갖고 막 울었던 거. 그거 사진 한 장 진짜 그게 참 눈에 들어오던데. 그리고 둘은 말이지. 그 선띠리는 얼굴이 넓으니까 저 스타킹을 써. 그리고 이렇게 당겨. 그러면 이렇게 모여 얼굴이. 알았지? 은행강도. 우띠리는 슈퍼맨 복장. 몸에 바지 몸이 안 좋은. 아니 바지 위에 팬티를 입으란 말이야. 자, 근데 뭐 누님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재밌게 봐야 아나? 재밌게 하라고. 어떻게 해도 찬바람 씩 불 거예요. 조문 와가지고 그거 신는 사람들 있지. 양말 그 만화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 신는 사람이 난 제일 싫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누가 웃겨서. 오리를 신고 왔어. 오리. 주둥이 튀어나오고 꼬리 튀어나온 거. 근데 절할 때마다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 우리는. 절할 때마다 꼬리가 움직이는 거야. 오리 은댕이가. 얼마나 웃긴지 그걸 웃을 수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양말은 싫어. 어? 옷만 여장을 해. 그렇지. 자, 아니 근데 용띠리 여장을 하면은 이게 암퇴진 거예요, 뭐인 거예요? 아주 그 귀부인처럼 하고 가려고요. 핸드백 들고 점도 찍고. 예, 그렇죠. 가슴골도 보여주고. 예. 그럼 뭐야? 가슴살 하는 거. 돼지 가슴살 뭐라고 그러죠? 김총수 B컵이라며요. 아니 김총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총수 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이제 거기에 오신 교회 목사님이 뭐 유족들을 위로할 마음에서 그러셨겠죠. 그 이제 저 슬퍼하지 말라고 천국 간다고. 그런데 왜 우냐고. 근데 계속 유족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또 설교하다가 왜 우냐고.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천국 갔는데. 그 뒤에서 듣고 있던 김총수가 갑자기 앞으로 가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귀에다 대놓고 기뻐하라고 이 씨발로. 아유. 진짜 음판에 뭐 할렐루야 할 수도 없는 거. 그 뒤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했다는. 이봉원 상가에서는 스님이 또 그 영생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목탁을 이렇게 치시면서 계속 손님들을 맞았어요. 근데 그 스님이 연예인들이 많이 오니까 흥분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미아미탑을 뭐 이렇게 하시다가 아이고 김미아 씨, 아이고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딱 사진 찍고 다시 해봤냐 봐냐 있다 하다가 또 김용민 사진 하나 찍고 볼 때마다 상가에서 그랬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다. 이 소식이 이제 상가 조문까지 번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네.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미숫가루와 선식, 순대와 고추장을 만드는데도 찐쌀은 빠지지 않습니다. 중국산 찐쌀의 가격은 20kg짜리 한 포대에 3만 원 정도로 국산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맛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식업소 주인
손님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국산 쌀하고 섞어서 써봤는데 저기 밥이 뭐라 그럴까 윤기가 없어요. 중국산 찐쌀은 수년 동안 묵은 쌀을 쪄서 만들기 때문에 윤기와 영양가가 떨어지는 데다 햅쌀처럼 보이려고 중국 현지에서 표백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종 농업연구원 농학박사. 그 표백제 중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 SO2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량이 그 허용 기준치 이상의 함량을 다량 섭취를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얘기는 쌀 얘기지, 쌀. 이 쌀이 문제가 많다며. 일단 이 질문부터 하죠. 옷들이. 그 집에 쌀 못 쓰시죠? 김미아 선배는. 나는 우리 동네에서 농사를 지어. 경기도. 네. 그래서 그 용인쌀. 오리 농법으로 지은 쌀, 용인쌀. 그거 맛있지. 배곡. 맞아, 배곡 무슨 쌀이야. 왜 물어봐? 선길은. 저희 집은 양평인데 그 이천 쌀을 많이 사 먹는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이상하던. 그리고 양평에서 나는 쌀도 조금씩 뭐 먹는 것 같고. 우리 용띠는 집에서 쌀 먹죠. 예, 역시 저 우리 누님과 같이 경기도 용인시 그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당뇨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현미만 먹고 있습니다. 현미만 먹으려면 힘든데. 근데 현미를 좋아해요, 제가. 푹 삶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현미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겉 표지만 보고서 우리는 아는 거지. 저는 보통 이제 오븐도미라고 하는 거를 생협에서 사다 먹고요. 생협. 오븐도미가 뭐야? 좀 덜 깎은 거. 네, 덜 깎은 거. 5분도, 7분도 현미 종류인데요. 그거 먹고 지난 가을에는 어떤 농민이 선물해서 햇살 먹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 처음 드린 건 뭐냐면은 보통 남자들은 물어보면요 쌀 어딘지 몰라요. 그렇지. 그리고 집에서도 잘 안 저도 먹잖아.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물어보니까 제가 알아오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쌀을 어디서 먹는지 가꿨다 먹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산 켈로스 쌀이라고 하죠. 그런 쌀하고 중국 쌀이 이제 마트에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에 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어떻게 들어와? 일단 그건 무지하게 싸죠. 미국산 쌀은 생각보다 많이 싸지 않고요. 중국산 쌀은 조금 싸요. 싸지. 우리는 얼마인데 그쪽은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한 포에 한 5만 6만 하는데 중국산 쌀이 2만 얼마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쌀이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쌀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입가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중간에 이제 이것저것 붙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산 쌀 같은 경우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한 포에 한 2만 4천 원 정도 하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포는 모르고 제가 가진 거는요. 톤으로 돼 있는데 톤으로. 네, 뭐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고요. 그 MMA라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뭐야? 미치겠네. 제가 갖고 있는 이게요. 정부 공식 자료인데 정부에서도 MMA라고 쓰거든요. MMA가 뭐야? 무슨 뭐 격투기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미니멈 마켓 액세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최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쿼터라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죠. 의무 수입 꼭 우리가 사기로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쌀 시장을 모두 개방하면은 우리 농민이 다치니까 좋다. 개방하지 않되 우리가 니들 나라의 쌀을 일정 분량 사줄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하는 쌀이 MMA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UR 협상할 때 쌀을 관세로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일정 분량 아예 사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이게 처음 2004년에 한번 연장이 돼가지고서 지금은 우리 총 사용량 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쌀을. 10%는 먹으나 안 먹으나 하여튼 사줘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건데 2014년 이후에 이거를 재협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무 수입량을 없애고 관세로 바꾸는 게 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로 하면은 풀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쌀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고
지금 상태로 하면 30%만 지금 사오는 거고 상황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쌀은 이제 쟁점화돼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쌀이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30%를 갖고 오면 70%는 국내 농민들이 어떻게나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관세화가 돼서 풀리게 되면은 쌀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풀리게 시장도 되면. 개방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우리 FTA 할 때는 쌀 시장 개방 안 한 거지. 그거는 이제 그 꼼수인데요. 쌀은 FTA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내에서 이 2014년까지는 지금 그 연기돼 있고 재협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 협상은 별도로 열리게 돼 있으니까 FTA 쌀을 뺐다 안 뺐다 하는 얘기는 의미 없는 거지. 무의미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데서 하게 돼 있으니까 쌀은 뺐다라고 하는 게 뭐 말 안 되는 얘기죠. 눈속임.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쌀 MMA라고 하는 의무 수입 분량이 문제가 되고 그 안에서 쌀 가공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쌀로 그러니까 밥용 쌀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데 찐 쌀은 가공용 쌀이라서 잘 모르거든요. 찐 쌀이라는 거는 중국산 찐 쌀은 쌀을 쪄가지고 파는 거잖아. 예, 그렇게 수입되면 그러니까 쌀을 보이는 건 똑같은데 약간 누리끼리해지는 그런 쌀이. 처음에 삼각김밥에 주로 들어갔었고 요즘에 이제 일반미를 쓰는 삼각김밥도 늘어났고 그다음 김밥 같은데 그다음에 떡 같은데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찐 쌀이라는 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여주는데 그거 3년 정도 지난 아주 묵은 쌀을 쪄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맛없어서 안 먹는 쌀인데 그거가 들어오게 된다 이거 지금도 들어오고 있잖아 많이. 유통 단계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들어온다고? 그것도 일종의 그건 가공용 쌀. 가공용 쌀. 그럼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야? 보통 가공용 쌀이면. 이게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아니 식당 싼 데 가면 주죠 밥으로. 공깃밥으로 드 그건 들여올 때 무슨 뭐 이렇게 뭐 조사 같은 거 뭐 검사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가공용 쌀이.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줄었다고 하는데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그 가공 찐쌀도 수입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누군가는 먹겠죠. 누군가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다 팔리고 있는 거지. 2007년 6월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중국산 찐쌀 공장을 가보니까 나방과 파리가 날아다니고 쥐덫이 설치돼 있고 세균이 10만 마리가 나왔다는 거야. 이 변기의 그 더러움보다 더한 그것이 바로 중국산 찐쌀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중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쌀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가서 중국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취재를 했더니 거기는 안 먹는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게 중금속 오염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쌀은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찐쌀을 제외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농약을 많이 안 쳐요. 그래서 이제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는데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수입해온 쌀은 오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게 돼 있거든요. 훈증 처리하니까 오래 먹은 사람들은 이게 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백제를 뿌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리끼리 한 쌀을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표백을 시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섞어서 파는 거지. 그 이산화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부자들은 이제 아까 뭐 현미도 뭐 드시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먹는데 가난한 20대들은 지금 중국산 찐쌀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있는 20대 같으면은 일반 쌀을 지금 먹어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문제가 지금 쌀까지 온 거 아니냐. 그 쌀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중에 식당이나 아니면 그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 김밥 예를 들면 김밥 같은 거는 사실 1,000원에 그 많은 속재료 들어가고 밥을 그렇게 많이 싸주기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 삼계탕 같은 거. 특별히 혁신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삼각김밥도 보니까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쌀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섞어서 쓰는 거지. 쓰면.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쌀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소위 식량 자급 같은 걸 하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쌀을 잘 먹을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나 같은 경우도 방송하면서 말이지 시간에 쫓겨가지고 주로 김밥이나 라면을 먹어요. 우리 용띠리는 뭐 좀 많이 먹잖아. 저도 김밥하고 라면을
많이 먹죠. 근데 그 김밥이 전부 찐쌀이라는 그러니까, 거, 표백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약간 놀라운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 데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딱 요 네 나라거든요. 예. 근데 호주는 요즘 뭐 가뭄이 심해서 거의 수입을 안 했고요. 미국산, 중국산, 태국산이 이제 주종인데요. 2008년에서 2009년 이게 가장 최근 통계거든요. 2배로 늘었어요, 수입용 쌀이. 근데 이게 막걸리 이렇게 막 하고 라면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공용 쌀을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쌀 대책으로. 근데 그게 우리나라 쌀 소비로 느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 늘었구나. 수입만 늘었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쌀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건데 아까 누나가 김밥 얘기했지만 누나가 원래 어릴 때부터 얼굴이 예뻤어요. 근데 지금도 예뻐요. 2008년 9년 사이에 내 김밥 많이 먹어서 지금 얼굴이 이 지경으로 바뀐 거라고. 어? 그러니 지금도 예쁜데 옛날에 얼마나 예뻤겠어. 무슨 이게 문제야, 문제. 우리 쌀 막걸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 우리 쌀을 쓰니까 썼을 텐데 막걸리 열풍 막 그런 사실 따져보면은 이런 거 막 들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소주는 안 그래? 쌀로 내리는 소주도 있어. 거기에 떡볶이, 떡, 국수, 라면, 과자, 뭐 선식, 생으로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중국 거 들어간대. 이게 말이 돼? 가공용 쌀은 공식적으로는 2008년, 2009년 사이에 중국산 수입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밥상용 쌀이 많이 늘었고. 아니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거나 아니면 아이들 왜 학교에서 급식 그다음에 회사 급식 이런 거 돈 줄이기 위해서 뭘 줄이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그해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지원금을 주든지. 어디다가 누구한테? 이를테면 급식 같은 데면 급식 기관에다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쌀 먹는 거 가지고선 좀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급식을 우리 쌀로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진짜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아니 근데 경기도, 서울 전부 다 친환경 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쌀인데다가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겠다. 급식 예산이 늘어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국내산 쌀을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아누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은 뭐 쌀을 비롯해서 각종 식재료가 이 뭐 중국산도 이제 비싸다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산까지 이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뛰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뭐 점포 임대료 이런 것들이 뛰어버리잖아요. 간접비가 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낄 수 있는 게 뭐 인건비 아낄 수 있는 건데 인건비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 뭐 또 다들 자영업자 늘어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한다 그러면 짜장면 값을 무제한정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식재료를 계속 아낀다고. 그렇네. 근데 이제 식재료도 이제는 뭐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낀 상태죠. 더 이상 이제 뭐 버티기가 힘든 거죠. 자영업자들. 일부 농업경제학 하는 분들이 쌀 조기 관세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쌀 뭐라고요? 조기 관세야. 누가? 일부 농업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예. 조기 관세화. 그건 뭐냐면은 지금 MMA로 돼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해오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하면 이제 쌀 농사를 그만 짓게 할 수 있고 농업을 뭔 소리야? 농업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만두면 어떻게 해?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그만 먹고 그만하고 왜냐면 농민들이 맨날 데모하고 힘드니까. 그랬다가 우리 쌀 농사 안 지을 때 저 사람들이 비싸게 부르면 할 수 없이 사와야 되는 건데 그걸 몰라? 그렇죠. 한 채 앞을 못 내다. 근데 그 구호가 그래서 옛날에 핸드폰 팔아 쌀 사 먹으면 된다라는 게. 손님 오셨네요. 네, 이 지하 녹음실이라 이렇습니다. 네, 또 문도 열어줘야 되고. 근데 지금 요비링도 우리를 도와주질 않네. 요비링 오랜만에 들어보지. 요비링. 요비링이 뭐예요? 아니 저런 거 예전에 요비링이라고 그랬잖아. 띵동 띵동 소리. 나 처음 들어보는데. 70년대 그랬나요? 그래 예전에 어른들이 요비링 울린다 나가봐라 이랬어. 세대차 느껴지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제가 결론을 내면은 2014년까지는 쌀 관세를 하지 않고 현재 상황 정도는 지킬 수가 있는데 2014년에 재협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FTA를 강행했던 그 사람들이 농업 부분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농업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쌀도 수입해서 먹자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가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말을 이연사 강력히 외치고 싶어서 그러니까 쌀 얘기를 한 겁니다.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지. 농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 도대체 몇 가지나 있겠냐고. 농사만 지으시던 분들이 또 그렇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맨날 한국 농업을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한국 농업 이렇게 늘 이렇게 해오는 방향을 보면 한국 농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계속 그래서 그랬죠. 네. 그래서 늘 하는 건 이렇게 뭐 농업 뭐 예를 들어서 유통 개선 한다고 그랬지만 전혀 개선 안 되거든요. 제가 사실 뭐 저는 이제 시골에서 포도 과수원 하는 집 아들인데. 과수원집 아들. 과수원집 아들이면 우리 신분이 달랐네요. 그렇네. 10여 년 이상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유통구조 개선 그랬는데 그거 개선이 안 돼요. 늘 개선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농업 강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국들도 실제로는 뭐 토지가 적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품질 농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캐나다나 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쪽 여행 가보시면 알잖아요. 이 와인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포도 산업이기도, 그러니까 포도 과수원을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제 와이너리 만들어서 포도주 이제 제조업도 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연결해서 이제 그 포도주를 이렇게 중심으로 한 식당도 내놓잖아요. 레스토랑 같은 거. 그러니까 1, 2, 3차 산업이 다 같이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너리 투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와이너리 그러니까 와인 제조하는 또 와인 이제 가꾸는 그러니까 포도를 가꾸는 그런 이제 밭들 연결해서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이제 투어 코스로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늘 없이 맨날 보조금 줄 테니 이제 뭐 이렇게 돈 되는 작물 뽑아내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뭐 농민들은 열심히 하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돈 되는 작물만 또 농민들이 하니까 또 쌀농사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사실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올해 계속 정부에서 쌀은 그만하고 다른 걸 하도록 그래. 근데 그게 뭐 일부는 합리적이긴 한데 사실 올해 9월에 햇볕이 쨍하고 나왔잖아요. 그때 안 그랬으면 올해 지금 쌀이 없어서 지금 난리 났었을 거라니까요. 그 8월까지 작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쌀은 안보라는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니 그것보다도 이건 쌀은 안보다 이거는 우리한테 먼 얘기고 사실은 이 가공용 찐 쌀이 나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산 쌀이. 왜냐하면 난 지금 화가 나는 게 밖에서 매일을 먹는데 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남자들 다 그렇다고 밖에서 먹는데 그게 다 지금 우리한테 이 지금 해로운 표백제로 닦아낸 그런 쌀을 물론 한국 쌀도 좀 일부 맛이 없으니까 이제 섞은 집도 있고 또 비양심적인 왜냐하면 김밥 같은 거는 사실 그 참기름에 참깨를 넣으면 그 맛에 희석이 돼가지고 무슨 맛인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삼계탕 나 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오리 이렇게 백숙인가 그거 하면 뱃속에다 쌀을 집어넣어. 예. 삼계탕도 역시 끓이면 어쩐지 요새 이상하게 있잖아. 밥이 툭툭 터져가지고. 삼계탕 원래 삼계탕 먹으면 않나요? 아니야 맛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나는 일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공용 쌀을 어떻게 누가 안 먹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게 뭐 프로나 때문에 갈 필요도 없이 밥상용 쌀도 지금 해마다 뭐 수십 건씩 걸려요. 그러니까 그 일반 우리나라 한국 쌀하고 막 바꿔치기 하거든요. 그래 봉투를 바꾼다며.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막 관리를 아무리 한다고 사실은 쉽지가 않고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더 제가 이제 화나는 건 뭐냐면은. 부자들이 먹는 유기농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관리가 좀 되거든요. 직거래도 많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20대나 고시원생들이 먹는 거는 뭐 원산지 표시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먹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식당밥이 그런 거지. 네, 그렇죠. 또는 아까 얘기한 고시원. 네. 고시원 요새 쪽방이라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고시원에서 전기 밥통에다가 잔뜩 넣는 밥이 짬밥이라고 그런 거. 그런 싸구려 그럴 쌀을 넣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다루려고 딱 마음을 먹은 게 한 달쯤 전에 고시원에 있는 어떤 사람을 20대 만났는데 자기 몇 달째 그 외국 쌀만 먹었더니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 중국 쌀을 먹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식당이 다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먹는 데는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좀 정부 관리라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죽으면 썩지도 않을 거야. 표백제를 하도 먹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피부가 쌌고. 이게 문제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것은 방법이 없나 정말로? 일단 MMA를 유지한다고 하면 70% 내에서는 잘 관리하면은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은 이제 100% 다 이제 국산 쌀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가공용 진짜 가공용에는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북한 원조용으로 MMA는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쓰자라는 논의들도 있었어요. 전에 있었지. 그래서 따져 보면은 뭐 방법은 있는데 지금 농정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쌀을 없애고 싶어요, 한국에서. 매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또 관료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완전히 뭐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쌀을 어떻게 잘해보자라고 하는 게 농업경제학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쌀을 줄이는 것부터 지금 연구를 해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기갑 의원이 2단 당수인가 그걸 공중부양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 아니 그 마음 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문제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쌀을 먹는데 어쩌면은 지금처럼 한 10년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쌀 구하기가 아주 귀할 거예요. 지금처럼 막 무너져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그래도 우리 쌀을 먹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치면 지금 아이들이나 20대 청년들 지금 한창 진짜 영양 있는 정말 기름기 좔좔 흐르는 따끈따끈한 진짜 김치 한 쪽만 쫙 놔도 그래도 그냥 윤이 잘잘 흐르는 그런 밥 이런 걸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이제 길게 보면 학교 급식 논쟁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급식에 충분한 돈이 들어가야 국내산 조금 더 나아가면 친환경 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급식이라는 게 일이었죠.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데 그런 충분한 돈이 있는 건가? 아니 그 돈들은 충분히 있죠. 무상급식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지금 이제 전체가 한 뭐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800억 뭐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한 해인데 그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이제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올해 문제가 됐을 때는 그 695억 원 그거 이제 서울시에서 못 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지금 이제 흘러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 예산 규모가 뭐 보통 한 21조 원 정도 되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뭐 이 서울시 교육청에 주는 돈 뭐 기초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돈 뭐 이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서울시가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서울시 전체 예산의 한 0.0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0.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빈곤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미국의 빈곤 현상 연구하다가 흑인 비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맞아. 흑인들이 비만이 되고 더 몸도 안 좋은데 지금 그 현상이 딱 우리나라에서 20대와 가난한 집에 생긴 거거든요. 쌀도 국내산 먹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과일 먹기가 어려워요. 과일. 대학생들이나 20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과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살찌고 오히려 부자들은 다 몸매 좋고 딱 마르고 피트니스 센터 다니면서 그렇죠. 뛰고 예전에 오세훈 운동하고. 시장님이 몸 좋았죠.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그 물가가 내려갔대. 그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상급식을 하면 뭐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어머님들이 이제 도시락 싸는 뭐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 이렇게 물가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제 학교에서 대량으로 이제 이 뭐 음식을 싸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해서 그래 직거래해야 돼. 훨씬 저렴하게 이제 이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 가게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 근데 농민들도 내가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먹고 있잖아. 진짜로 막 돼지도 잡고 막 오골개도 잡고 나는 시골에서 아니 동네 아범들이 누님 뭐 드시러 오세요. 가면 막
돼지도 자꾸 시골이 그렇다고. 예. 근데 좋은 거는 다 먹고 남이 먹는 거는 막 더 이렇게 막 아, 진짜 우리도 저 시골 MT 함부로 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 예, 아예 좀 뭐 의심스럽더만. 포도 가수집 아들인데. 옛날에 포도밭에서 막 연애들하고 뭐 다 여름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밑에서 좀- 따먹고 뭐 데이트하고. 이렇긴 해요. 이제 먹을 거 포도 많다. 가수원 이제 포도를 팔 때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이 뭐 상품 종류별로 뭐 특등급 뭐 상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품질은 다 지키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냥 이렇게 포도 알맹이만 있어도 그냥 먹죠. 근데 참 고마운 게 이 아들내미가 이렇게 또 손주들이 내려가면 그런 건 좋은 진짜 거 주시지.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그래. 그런 거 이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먹이신다고요. 고맙죠 정말. 근데 제가 이 얘기한다 그랬더니 어떤 많이 먹어서 분들이 얼굴이 저렇게 넓어졌구나. 그 해조리나 좀 나눠드릴게. 생산물 중에서 아직도 좋은 거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국내 들어오는 건 좀 그거보다 급이 떨어지는 게 많다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옛날에 그 도루묵이라는 거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던 생선이야. 우리 가난할 때 진짜 누나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시장에서 이만큼에 막 얼마 해갖고 그 들통에다 놓고서 그냥 그 먹기 싫은 알이 얼마나 알이 알지? 많이 나오죠. 알이 손대면 아주 톡하고 그냥. 콧물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입에서 따로 놀아요. 그래서 잘 익히면 어른들은 괜찮아요. 도루묵을 안 먹. 아니 진짜 잘 익혀도 그래 도루묵 알이. 근데 그게 지금 귀한 생선으로 일본으로 다 나간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비싸졌는데. 그거하고 저 같이 이제 말하자면은 동급으로 치는 게 곰치라고. 곰치. 아, 예. 곰치. 강원도 속초에 가면 아주 좋은 식당. 그냥 시원하지 곰치고. 아, 저녁 안 먹었다니 계속 먹는 얘기만. 뭐 어찌됐건 쌀 얘기하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 청년들 불쌍하다. 제가 어떡하냐. 꼭 한번 진짜 꼽자리 내에서 하고 싶은 사회적 변화라면요. 대학교나 이런 청소년들이 가는데 과일방 같은 걸 둬서 조그만 방 하나 둬가지고서 사과 싸놓고선 깎아먹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도 뭐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일도 조금 좀 영양가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막-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진짜 눈물 났던 때가요. 그러니까 뭐 매일 오늘 과일 먹은 사람, 일주일 과일 먹은 사람 다 손들어 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과일 먹은 한 달 내에 못 먹은 사람 그러면 아무도 안 드는데 강연 끝나고 나올 때 와요 몇 명이. 그래서 자기가 못 먹었다 그러거든요. 눈물 날 뻔했죠 그때. 쉬어서 못 먹었다. 아니 먹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손은 같이 있을 땐 못 드는데 끝나고 나올 때 나한테 와서 내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그런 과일은 사람들한테 진짜 그렇다. 과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미국은 흑인들이 그리고 살쪘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사람들은 20대 중반까지 아직 성장 중이거든요. 키도 조금씩 크고. 아 누나 얘기가. 네. 그때 과일 꼭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 연사 외칩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키가 클 수 있었어요. 근데 과일을 못 먹어서 지금 이 지경이잖아. 아멘. 말을 해. 나는 용띠라. 왜 옆으로 키가 크지? 아, 저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과일살이야, 과일살. 그렇다면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 현 상태로는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지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경을 넣었으면 괜찮아져요. 이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건데. 대학 있잖아. 예. 대학 얘기를 좀 해보면 누나가 성균관 대학교를 나왔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예. 거기는 삼성재단이에요. 성균관 대학교가. 거기가 시간 강사가 제일 좋아서 모든 시간 강사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 그렇구나. 근데 별로 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학생들 먹는 게 말이죠. 저는 학생 식당을 가보고 좀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 성대 관계 되시는 여러분들이 대학이 다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학생 식당을 가보면 음식이 아니야. 돈은 돈대로. 왜냐면 거기는 삼성 에버랜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다 식당을 운영한단 말이야. 케이터링 업체. 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 같아. 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삼성 에버랜드가 들어와서 하는데 아이들 먹는 게 형편없어. 지금 조금 낮았어. 좀 비싸지면서. 근데 3,000원인가 그래요. 한 끼에.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학생들한테 3,000원을 받으면 학교에서 3,000원을 내고 아이들한테 3,000원 받고 6,000원짜리 밥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000원짜리 밥이라니까? 그게 유럽하고 한국 차이가요. 대학교도 알아봤는데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 대학이 그 식당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00원쯤 내면은 정부에서 2,500원쯤 합쳐줘 가지고서 그거 먹으면 충분히 열량과 이게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은 과일 먹었어요, 학교에서 유럽에 있을 때는.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도 그 유럽이랑 달리 보조금을 대학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중고등학생들 만나면 얼굴이 해요. 그런데 대학생들 만나면 푸석푸석 하거든요. 아니 보조금 안 줘도 대학교에서 등록금이 얼마야 도대체. 우리나라 그렇게 비싸게 등록금 받으면서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냐고. 지금 그러니까 독일이 좀 비싸요. 연간 80만 원 받고 스위스가 한 50만 원, 프랑스가 연간 한 30만 원이거든요. 아 연간? 예. 한 학기가 아니라. 예, 연간. 사실상 그게 무상 의료, 그러니까 무상 교육 체계인데요. 야, 그럼 이제 한 학기에 그렇게 하는데도 25만 원 낸다는 거 아니야? 그럼? 대학 식사에 50% 정도 보조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 시스템이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때 한 거예요. 우린 지금 2만 불인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이런 거를 학교에다가 강력하게 욕을 못 하나? 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학교도 어디다가 있지만 요구를 해야 돼? 정부가 교육에 돈을 써야죠. 우리 이제 사실 고등교육에 이렇게 돈 쓰는 거 보면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뭐 교육 입국이니 뭐 인재가 자원인 나라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돈 쓰는 걸 보면 OECD 국가들 가운데 고등교육 재정 쓰는 거는 뒤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0몇 개국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공립대 비율 자체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한 20%도 채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이 사립대 중심의 학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공립대가 3분의 2예요. 미국 주립대학 뭐 그런. 그리고 뭐 유럽 쪽 가면은 거의 뭐 90%, 100% 다 국공립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립학교한테 맡겨놨다고. 그리고 사립학교들이 이제 뭐 이른바 몇몇 이제 명문대 중심으로 그 뭐 학벌 서열 구조에 이제 안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등록금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1,000만 원씩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진짜 근데 너무 당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공립대까지 등달아 올라가 있고 정부 예산 지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 학생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미친 등록금이 미치는 거죠. 어려운 얘기는 우리가 천천히 바꾼다고 막 그러지만 하여간 대학이나 어디 가면은 과일 정도 주는 걸 해줄 수 있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왔는데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소외돼 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정말 불쌍하지. 왜냐면 등록금 비싸니까 그거 저기 아르바이트해서 조금만 보태보려고 애들이 애쓰지. 거기에다가 그 저기 하잖아. 학자금 융자 얻어가지고 졸업해도 또 빚이잖아.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오늘 하려고 그랬어요.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취업 후 상한제 학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이율이 5.8%예요. 높죠. 주택담보대출도 5.2%거든. 그게 여야가 그렇게 막 합의해서 정했다는 이자율이 그래요. 그리고 OECD 국가들, 그러니까 OECD라는 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선진국 클럽 비슷해요. 그나마. 근데 거기 평균을 보면 대부분 무이자거나 아니면 뭐 국채이자 수준이에요. 국채이자율이라는 것은 보통 한 2%, 3%대거든. 근데 우리는 막 생색내기식으로 해준 게 취업 후 상한제 그 이자율이 5.8%라고요. 그게 변동이 있어? 나중에? 아니면 아니 이제 뭐 그냥 이제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정해진 건 5.8% 수준이에요. 어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렇네. 취업 후에 네 갚아라 하는 거네. 근데 또 공무원들하고 또 군인들 학자금은 또 다 공짜로 해주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들 그다음에 뭐 일단 포스코 이런 데들 다 해주니까 진짜 부모 잘 못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뭐 짧게 이제 대학 강의를 할 때였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것도 잘렸죠. 예. 근데 어떤 여학생이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수업 시간에 왜 자니 했더니 저기 등록금 벌려고 간밤에 밤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얘는 눈물 나는 얘기네 진짜.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바를 했는데 학교 와서는 정작 조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졸업하는 단계에서부터 벌써 신용 불량자 돼서 이렇게 뭐 또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뭐 고리사채 이렇게 쓰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대학 등록금 비싼데 뭐 다 대학 가려고 그러냐. 대학 안 가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안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게 맞긴 맞는데 아이 거지 같은 세상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새끼들이 다 대학 나왔다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뭐 핀란드나 뭐 이런 너들부터 나라들처럼 잘난 척 좀 하지 마. 갑자기 또 왜 하사를? 그래.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27%. 예,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숙련된 이렇게 뭐 일들을 할 수 있으면. 미국에 가봐. 미국 가 보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 사람들은 완전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고 축하해주고 이제 자기가 공부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또 인정을 해주고 아무리 뭘 해도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가지고 있어도 자부심을 갖는다니까. 학교 교사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예. 그러니까 숙련 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사들 이 학벌이나 이 자질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인건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면 공산품은 되게 싼데 예를 들어 이발한다고 그러면은 이발비는 되게 비싸거든요. 또 뭐 레스토랑에 서빙하면은 팁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건 굉장히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값이 비싸다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웬만한 선진국들은 그래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경제에서 사람값이 높은 거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사람값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 지난 10년 동안 땅값을 막 천정부지로 뛰게 만들어버리고 사람값은 아주 떨어지고 똥값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노동력의 한 절반 정도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갖고 완전 착취하고 있잖아. 이게 진짜 88만 원 썼을 때 그 맨 앞에 진짜 슬펐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슬픈 얘기. 웃디리 울지 말고 얘기해. 전 세계 어디도 일본하고 한국 빼면요. 백화점이나 슈퍼 앞에서 제일 이쁜 20대 여성들이 거기서 인사하잖아요. 훨씬 똑똑하고 그러니까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마트 앞에서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거리라는 게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누르면 되는데 그것도 대신 눌러주게 만들었잖아요. 한국도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마트 앞에서 인사시키고 백화점에서 인사시키고 그래 지금도 그렇잖아. 자기네 20대를 그렇게 시키는 나라는 일본, 한국 그런 두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2만 불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인사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낫죠. 지금도 뭐 최저임금은 뭐 경제력 대비하면 우리보다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높고. 일본에서는 그리고 대학 나오면요. 지금도 아직 물론 이제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이제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나오면은 그렇게 뭐 장기 침체를 겪었다고 그러는데 대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의 그런 이렇게 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요. 한국은 무슨 뭐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도 않았고 뭐 장기 저성장 체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6.2%까지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3명 정도, 4명 정도밖에 직업을 못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형편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슨 뭐 미래 젊은 친구들한테 애국심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 있냐고. 그 젊은 친구들이 저 꼭 대학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해줄 말이 없는 거야. 가지 말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사실. 이 사회 분위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이 늘 하시는 말씀이 변방을 주목해라.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중심에 있다고 그래서 꼭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게 밑받침을 해줄 수 있냐고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 일단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도 국공립대 정도는
예를 들어서 특히 지방의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거기 지방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지방의 이제 대학들에 진학할 거니까 얼마든지 거기 남아서 또 이제 이 뭐 새로운 지식 벤처도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돈 조금만 들이면 되거든요. 1년에 국공립대 무상으로 해줘봐야 한 1조 5천억밖에 안 들어가요. 실제로는. 4대강 사업 하면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한 14년째 해줄 수 있다니까 이미. 근데 우리가 언제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아라뱃길 있지. 네. 12월 17일 MBC 뉴스 데스크. 지난 10월 29일 시험 운항을 시작한 경인 운하 아라뱃길입니다. 정원 90명의 유람선 아라리호. 오전 승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나마 단체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러시아 무용수들과 승객들이 한데 엉켜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헌상 내에서 이런 어떤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그 외국인한테 좀 창피한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뱃길 주변 곳곳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오는 동안 볼거리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배에서 내린 다음도 문제입니다. 김포 여객터미널엔 아직 연계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서 버스를 타기 위해선 저 건너편 아파트 단지까지 20분 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없던 강이 갑자기 생기면서 인천 계양구 주민들은 생활권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걸 한번 다루자. 아니 그 돈이면 내가 볼 때 그 돈이면 다 해결했죠. 우리 아니, 근데 젊은 친구들 해줄 수 있잖아. 경인 운하 같은 경우도 한 2조 한 8천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조 원 정도로 시작했던 거라고. 근데 맨날 1조 원 가지고 된다고 했다가 시간 지나면서 야금야금 늘려가는 거야. 근데 하여튼 이건 뭐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 토건 사업 우리가 지금 개발연대 때 뭐냐 아직도 이제 막 개발연대 어려운 그러니까 뭐냐 하면 70년대 80년대처럼 이렇게 막 맨날 땅 파고 무슨 도로 놓고 그때는 물론 이제 그런 게 필요했죠. 지방 토어를 비롯해서 부동산 업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초단체 무슨 뭐 기초의회들 뭐 의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땅값으로 뭉쳐서 똘똘 뭉친 사람들을 개발연대 그렇게 부르죠. 네, 아니 제가 이제 말 개발 그런 이제 연합 그런 세력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그 70, 80년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장했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대. 건데 박정희식 아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지금 토건 예산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한국 보면 OECD 국가들 가운데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아요. 뭐 자살률 1위, 무슨 뭐 산업재해 1위, 행복하지 못한 순위 뭐 이런 거. 뭐 행복도 제일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장 근로시간, 뭐 출산율 제일 낮고, 뭐 고령화 속도 제일 빠지고, 그다음에 뭐 남녀 임금 격차 제일 높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찐쌀까지. 근데 1등 하는 게 뭐냐면, 1등 하는 게 토건율 세계 1위. 예, 건설산업 비중 세계 1위.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맨날 부동산 거품 일으키고, 또 저 정부에서는 막 4대강 사업 같은 거, 경인운하, 뭐 새만금 사업, 그런 돈들이 정말 엄청난 거거든. 그 돈들 제대로 쓰면요. 그렇지. 우리 젊은 친구들 미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 미래도 그렇고 우리 진짜 퇴직이 말이야. 너무 뭐 비정규직에다 퇴직도 빨라가지고 50대면 이미 뭐 회사를 그만두고 막 나와서 할 일도 없어. 또 제가 남자들이. 5년 전에 주유소 일자리 현황을 볼 때는 10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10대들은 그 주유소가요. 거기 발암 물질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발암 물질 천지예요. 진짜. 그래서 10대를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인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몇 년 사이 지났다 할아버지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10대들은 그나마의 일자리 사실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들은 더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정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대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돈을 다 몰아서 쟤네들한테 주자. 그 돈을 다 모아서 땅 팠어요, 지금 5년 동안. 4대강 했더라고요. 지금 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4대강에다 우리는 대한민국 20대의 청춘들의 미래를 묻어버린 거라니까요. 24시간이 황금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나는 꼽살이다.
지배하고 99%의 삶을 점령하려 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대학생들이 지금 그 금융 어디 거기 앞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 바닥에 이렇게 스티로폴 깔고. 내가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 위로해주고 추운데 대학생 아이들이 왜 그 앞에서 그렇게 떨면서 어른들을 향해서 또는 금융가를 향해서 그렇게 바닥에서 있어야 되냐고. 금융자본을 점령하라. 대학생 20명이 텐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텐트 뺏겼지. 대학생 사람연대 소속 학생들이네요. 맞아. 사람연대요. 예. 금융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가지고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을 해결하라. 20대 고용률은 58%, 일자리 내놔라. 당연한 요구네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뭐 경찰들한테 텐트 뺏기고 그 아주 휘발유 냄새 퍽퍽 나는 가스 뭐지 그 저기 골로 같은 거 그런 거 한 대 그거 한 대 놔두고 추위에 발발 떨면서 앉아 있더라고. 여학생 한 명 이런 불쌍했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학생 한 명 21살인데 수능 끝나고 강남 호텔에서 예식장 아르바이트 할 때 당시 최저임금이던 3,600원을 받고 일했다. 하루에 7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200개 이상 구웠는데 하루 12시간이라도 내가 구운 스테이크 하나 사 먹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상당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 아니 상황은 이런데 우리 각하께서는 요즘 20대 일제 장악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 잠을 안 자고 일자를 만들어 주셔야지. 잠만 안 오면 어떻게? 되게 듣자마자 자기 아들, 딸, 조카 뭐 이런 사람 걱정한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예.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한국이 방법은 많아요. 국민소득 2만 불이니 돈이 없진 않은데요. 이상한 데로 가는 것들을 일단 막고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정권 바꿀 때 콘크리트가 아닌 사람에게라고 하면서 50년 이상 갔던 자민당 정권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진짜 콘크리트 대신 사람한테 돈을 넣자라는 걸 한번 당연하지. 해야죠. 돈이 다 어디 갔냐 그러면은 35층, 50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대학에는 돈이 없고 학생들한테 돈이 없고 20대한테 돈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돈이 가니까 땅값, 집값은 오르는데 사람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서 녹음해야 되는 거죠. 연관은 있나요? 근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세금 제대로 쓰면은. 그래서 제가 세금 혁명당이라는 걸 한 건데 그 저희 모토가 그거예요. 이제 이 조세 형평성이 기본적으로 무너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막 콘크리트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탈토건 친생활을 하자. 친생활이라는 건 이제 교육, 문화, 복지 예산을 많이 쓰자.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그 실제로 뭐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토건 쪽에 아끼면 지금 공공부문 전체에서는 연간 한 7, 80조씩 써요. 물론 이제 이건 뭐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들어가지만 7, 80조씩 쓰는데 그중에서 한 20조 정도씩 그냥 콘크리트 예산 중에서만 10조, 20조 아끼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아낄 수 있어요. 계약 방식만 조금 바꿔서 중간에 새는 거 하더라도 이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계약 방식을 바꾸란 말이야? 아니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으로 하는 것부터라도 잘 줄여서 하면은 나온다 이거죠. 일단 뭐 사대강 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경인운하 사업 같은 거, 뭐 새만금 사업도 저거 해놓고 사실은 거의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에도 아직도 100조 이상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만 안 해도. 교육 예산, 뭐 복지 예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아니 4대강 유지비가 매년 6천억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게 그 보호를 없앨 때요. 다 없앤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좀 작게 잡으면은 4천억, 많으면 한 1조 2, 3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애도 유지비 2년치만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기본적인 복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보호를 없앤다는 건 무슨 얘기야? 지금 했던 공사를 다 없앤다? 그 중에 제방은 일단 연구를 해야 되는 두고 보호는 일단 없애는 거죠. 보호를 없애도 댐 같은 거. 그럼 원래 상태랑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100% 이제 생태 복원이 된다는. 들어간 돈은 어떡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겠지. 아니 들어간 돈을 아끼느라고 지금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교훈으로 삼고 없애자. 네, 아니 22조 밖에 없는 상황이죠. 받고 지금부터 매년 또 6천 원 얘기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홍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쪽 그러니까 물 계정으로 빠져요. 그래서 다 합쳐놓고 보면 1조 넘어요. 지금 매년 들어가는 것만 해도. 난 지금 양화대교를 넘어오면서 그거 이렇게 꺾어진 거 그거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인지 왜 최종 끝난 거 꺾어놨는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이제 손 안 대겠다는 거지.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꺾어놨어? 거기다 배 지나가게 하려다 보니까 오세훈 그랬구나. 시장께서. 이상하더라고. 오늘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배 타고 중국 가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아라뱃길인가? 예, 그렇죠. 예, 이제 경인 아라뱃길하고 그러니까 아라뱃길인데 그게 이제 경인운하 사업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지. 네. 그거 언제 한번 진짜 우리가 아주 네, 세세하게 한번 우리 손때리는 서울시에도 있었고 또 오세훈 시장도 모시고 할 말이 너무 그 손때리 특집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아라뱃길을 늘 제 특집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가지고 제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다 제가 굉장히 보면은 자제하는데. 그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방송을 들어보면 손때리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네. 왜 그래? 아니 편집한 용띠리가 얘기를 해봐. 줄이고 줄였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기 자 해법을 내놔. 무슨 해법?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네. 해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뭐 우리가 갈 부가 없냐 그랬더니 뭐 방법이야 많죠 그랬잖아. 아니요, 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돈 잘 쓸 필요가 있고요. 잘 쓰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 유치원 단계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의무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대도 선별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학벌 서열 구조도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에서는 지금 막 인구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서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 갈 거 아니면은 그 지역에는 학교 가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면은 다 서울로 아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거니까 거기 무상으로 해주자. 그럼 그런데 국립대부터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폐해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지방은 기본적으로 이게 머리 숫자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장사도 안 되고 수도권은 또 수도권으로 이렇게 인구가 순유입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순유입이 되는 인구가 다 20대 때 수도권 대학 올라와서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직장 잡고 눌러앉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애 낳고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집장만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난 있죠. 뭐 교통 혼잡 벌어지죠. 그다음에 환경오염 되죠. 이런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씩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 지방 거점 국립대만 잘 지원해줘도 젊은 친구들이 거기 남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제주도 조사해봤더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 갔잖아요. 제주대학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 빈자리는 또 중국 사람들로 채우더라고요. 유학생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거죠. 뭐 문턱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이거야. 그렇지. 제주도에서 제가 20, 30대 경제적인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받으면 학교 그 대외 경쟁력 차원에서 또 점수가 있대. 그래서 받는다고 그러더만. 밑도 끝도 없이. 지방에서는 다 서울 보내고 그거는 외국인을 채우고 돈은 또 막 그렇게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미친 짓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학이 쉽고 졸업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입학이 어렵고 졸업은 그냥 물론 뭐 학점을 따야 되지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입학을 쉽게 해놓으면 그냥. 아니 국가가 돈을 딱 이렇게 무상 교육처럼 하면은 그 다음에 졸업장을 막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국가 돈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장사잖아요. 국공립 포함해서. 장사니까 많이 들어와서 빨리빨리 졸업하고 돈만 내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입학이 쉬우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대학 진학 붐도 이렇지만 한편으로는 막 그 사립 대학들을 엄청 날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립대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뭐 90년대까지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80년대는 대학 진학률이 20에서 30%대. 뭐 그러다가 이제 국만학도 그런 얘기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80%가 넘으니 80%가 넘고 실제로는 대학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앞으로는 이제 또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들이 학생들을 그러니까 말이 꼬이네요. 아까부터 꼬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 다 하고 나서도 이게 이제 놀게 되는 그런 대학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구조조정과 통폐합도 필요한데 이건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왜 악질 사립대들 부패 사학들 있잖아요. 그런 사학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요번에 뭐 이명박 정부가 또 하는 건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 어떤? 아까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중요한 학교잖아요. 그 지역 경제를 해서. 근데 주로 일자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니까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점수 나빠요. 그걸로 맞아. 그래서 퇴출 학교를 뽑았지. 그다음에 예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취업을 얼마나 시켰느냐 이걸 가지고 또 점수를 넣는데 뭐 지금 예술계 학생들 다 콘크리트 돈 때려 박으니까 문화 쪽에는 뭐 이렇게 인력도 잘 못 키우고 산업도 기본적으로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그렇지. 좀 전에 이준익 감독이 있다는데 나도 비정규직인데. 그렇죠. 그거 여기 전원 비정규직이네. 고급 자영업자야. 우리만의 이제 좀 이런 거예요. 뜬 코미디언이지만 그 학교를 놓고 평가를 해보면은 이준익 감독까지 성공한 사람도 취직이 안 된 걸로 잡히니까요. 당연하지. 문화예술 쪽에 불리한 거니까 거기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배출한 그 뭐 예를 들면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학생들 일단 그 의료보험비 이런 거 다 우리가 낼 테니까 취업한 걸로 일단 해주고 감사가 끝나면은 그때 걷어드리겠습니다. 걷어드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취업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취업 여부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의 특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성을 고려해야지. 일단 국문과면은 일단 소설가 되면 제일 잘 된 건데 소설가들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 세봐야 그럼 취직한 사람 없을 테니까 없애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미친 짓이죠 지금. 그 지방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 MBC에 한번 한 반년 정도 MC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KTX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이 붙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경부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대구 지역의 의사들이 말이죠. 진료를 했는데 암이네? 그랬을 때 환자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됩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오시죠.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암입니다면 바로 그 즉시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었어. 근데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다이렉트 또 2단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산 의사들도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게 있습니다. 내려오는 건 그 고속철도로 하고 올라가는 건 다 완행으로 하고 모든 역을 다 서고 그렇게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보통 그거를 블랙홀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도시가 있을 때 한쪽 도시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그쪽 도시 다 빨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고 뭐 이런 값 있고 그런 그렇구나. 거. 노동자는 저쪽에 있더라도 사장들은 그렇게 하면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희한은 정말 대단했다. 이 경부 고속도로 지을 때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님이 무조건 반대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대안을 이렇게 냈어요. 서울에서 이 성대모사를 하죠. 이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이 안 돼요. 이거보다도 이 서울에서 강릉, 이 광주에서 포항 이런 식으로 동서 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흉내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걸 좀 넣어야 되죠. 그 당시는 청년 때였기 때문에. 그래. 요즘은 근데 그것도 다 해서 격자형 도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격자처럼 쳐가지고서 하여간 누가 한마디만 했던 도로는 결국 뚫어요. 아니 이게 이야기 나오니까 오늘 뭐 가계부채 이야기는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마저 하면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격자형 뭐 도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2019년까지 배정한 예산이 200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 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 의무급식 예산 그거 막 700억 가지고 뭐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니 무슨 뭐 경제가 파탄 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진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 서울 하고 인천공항철도 그것도 지금 KTX 민자로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인천에서 지금 평창까지 KTX 놓자는 거 아니에요? 9조 원 들여서. 그거 안 가요, 그거 한 달 잔치하는 거 가지고 그걸 9조 원을 들여서 지금 하자는 거예요. GEC 또 하면 되겠네 그럼. 좋아지는 건 경제 건설업체. 효과 450조. 아니 GEC에서 그 돈 가지고 벌어서 도로 놓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을 다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제가 하니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고속도로 1km만 안 놓으면요 줄이면은 도서관 하나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큰 선 하나만 딱 끊으면은 도서관 100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명국 정부 들어와서 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가 몇 명 늘었는지 아세요? 모르지. 그러니까 사서 선생님. 사서 도서관. 네. 학교 사서의 선생님. 사서교사. 예. 늘었을까? 늘었어? 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찍어보세요. 그 제 아내가 사서교사 출신입니다. 요즘 알겠네. 네. 아니 근데 뭐 얼마나 늘었는지 결혼과 함께 모르지. 은퇴를 해서 9년 전에 이제 현장을 떠났는데 남편이 좀 버니까 또 편안하게 또 은퇴를 하셨고. 답부터 말하면요. 네. 꽁명 늘었습니다. 한 명도 안 늘었다. 예. 그다음에 이 사서교사라는 제도가 사실은 여사님 관심 사업이라서 지난 정권 때 권양숙 영사가 굉장히 열심히 했죠.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고 예. 학교별로 한 명씩 갈 수 있게 막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시골 학교는 잘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여사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데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것도 권 여사님을 정치네. 직접 들었는데 그 요번 정부 바뀔 때요. 그걸 계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요번 정부의 여사님 관심 사업은 한식 세계화잖아요. 식당. 우리 처먹는 거 열심히 하는 바람에 아니 한식인데 왜 찐쌀을 왜 우리가 먹게 하시는 거지? 그 외국에다 팔 거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뉴욕에 가면은 널려 있는 게 한식당인데.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사서도 교사가 한 명도 안 늘었거든요. 뭐하러 정부 예산을 들여서 또 따로 하냐고. 거기 했지. 황당하죠, 그러니까. 거기 얼마 들였다고 그랬지? 한식 문 50억 예산인가 그때 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좀 혹시라도 요번 여사님이 관심 있었으면은 사서교사도 늘고 뭐 좋았을 텐데 완전히 지금 도서관은 망했고 그다음에 사서교사 망했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책만 읽으라고 그러면 말이 돼? 말 안 되죠. 그 도서관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휴가 때 무슨 책 읽는 지금 요거만 딱 놓고 보면요. 얘기하고 그랬었잖아. 출판사를 읽잖아. 출판사 제목. 그 뭐였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일 때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인터뷰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였는데 뭐 서울시가 그때 이제 부장원가 공개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청계천 사업을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청계천 사업 관련해서 아니 저 청계천 사업에 이렇게 뭐 이 옛날 유적도 많이 나오고 돌탑들도 나오고 이렇게 의미 있는 유적들이 나오는데 저런 거 좀 이렇게 조사를 은밀하게 해가면서 차근차근 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양반 씩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거 다 돌덩이야 돌덩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인들도 돌덩이죠. 아니 근데 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토지. 예, 동아일보에다가 칼럼을 쓰셨는데 뭘 쓰냐면 청계천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라고 거기다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된다고 쓰셨죠. 했는데 지금 저 이명박 시장처럼 저렇게 이제 막 인공적으로 물 끌어와서 저 거대한 이렇게 뭐 분수대 만드듯이 저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좀 더 해안을 가진 그런 시장을 기다려서 천천히 하라고 했을 텐데 내가 막 지금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칼럼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뭐 박경리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누가 대필 했대 그런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 미디어 다음에 기자로 있을 때인데 그걸 본문 그대로 다 썼어요. 그랬더니 또 서울시에서 막 연락이 와. 그래서 이게
빼달라는 거예요. 돌멩이라는 표현하고 박경리 선생 뭐 대피를 했다는 표현 이런 거. 아니 그거 다 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간추렸을 줄 알았대. 아니 그때도 안 간추렸고 선대는 말할 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명동성당도 재건축하면서 그 밑에 아주 대갓집에 집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존하자. 그 다음에 하수 물길?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뭐 빨간 벽돌인가 뭐 이런 걸로 그대로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파지 못하게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유적이 나오면 복잡하거든. 공사 기간 늘어지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버려야지 빨리빨리 끝나거든. 문화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청계천도 이게 돌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혹시 보호해야 되는 뭐 나오잖아요. 그리고 웅덩이나 습지라든가 나무 있으면은 밤에다 부질러 버리고 파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식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이제 저는 건설족의 수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건설족은 기본적으로 문화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고도 제가 아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마저 하면 박경리 선생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그 근간문화 훈장을 막 추수했다고. 그런데 그거 장면 딱 보니까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장면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전혀 교양도 없고 문화적인 소양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박경리 선생 돌아가셨다고 무슨 뭐 대한민국 민족 문학에 큰 별이 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근간문화 훈장 추수한다고 이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물론 뭐 대통령이니까 그런 쇼 할 수 있지만 근데 빈소 방명록에다 남긴 게 이런 말이었죠. 고이 잠드소서가 맞는데 고희 잠드소서. 고희. 근데 이명박의 이맹박으로. 청계천에 한동안 뭐가 있었냐면은 아주 그 희귀한 물고기. 그러니까 저기 물이 깨끗한 데서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잡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공무원들이 꺽치라고 그랬나 그때 하여튼 뭐 예쁜 어떤 이름이었었어. 거는 대전에 있고 어떤 건 광주에만 살고 그런 건데 막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근데 그게 그 생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스로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날 수 없는. 아니 거기는 번식이 안 되는. 아니 올라올 수가 없고요. 그 무슨 올라오려면은 소란가 뭔가 그 안에서만 남해바다로 나와가지고 서해로 거슬러 올라와서 한강으로 간 다음에 다시 그 펌프 모터를 타고 가서 동아일보 앞으로 내려와서 물고기들이 날아다녀. 날치도 않은데. 이건 뭔가 깨끗한 물이다. 여기 문제 없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물고기를 거기다 놓대는 거야. 서울시가 거기 비 오면 몇 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요. 그 사서 풀어요 주기적으로. 진짜? 네. 야.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떤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물속에 그 왜 녹조 있지 녹조 그게 물이 더러우면 끼는 거거든. 돌에 예쁘게 돌을 해놨는데 거기 녹조가 낀 거야. 그거를 이렇게 빗자루로 문질러가지고 청소하고 있더라. 청계천뿐만 아니고요. 녹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그 활당 근처에 식수원 보호구역이잖아요. 거기 녹조가 지금 생겨서 분당 일대부터 지금 식수원에 냄새가 난다는 수돗물에서. 진짜? 그게 지금 막 논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4대강 때문이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4대강 물 막고 나니까 북한강 일부와 이렇게 해서 한강도 드디어 이제 녹조가 생긴 거예요. 근데 큰일이다. 환경부에다 막 뭐라고 했더니 환경부에 있는 이 새끼들은 뭐냐면요. 그게 그러니까 씨발 새끼라고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가을에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안 해. 가을에 덥고 비가 안 와서 그렇다는 건데 녹조는 원래 여름에 오는 거예요. 가을에도 녹조가 올 정도면 무지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서울 전역이 식수원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야 되는데 환경부가 막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화를 내. 아니 얘들은 이건 자연적인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아이고. 큰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하고 끓여 같이. 먹으면은 3분 이상 끓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시골이라 수도가 안 들어와요. 우물 먹고 사는데 거기 그 소하고 돼지하고 다 묻었잖아. 그러니까 크게 진짜 걱정이라니까 지골 사는 지금 사람들은. 청계천 1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매년 한 80억 정도 들어가요. 원래는 2005년에 청계천 개방할 때는
18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명박의 그 각하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각하의 패턴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생색내는 건 자기가 돈 막 끌어서 갖고 다 해. 그리고 나서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거. 뒷감당. 이런 건 다 뒷감당은 다 뒤로 하도록 만들어놔. 대표적인 게 버스 중공연대인데 연간 4천억 대죠. 그러니까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우리 좀 어려운 사람들 찐쌀 안 먹게 해달라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청계천상인 몰아내가지고 어딥니까? 거기. 가든 파이브 거기. 동양 최대 유령 단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거구나. 가든 파이브가 난 뭘 선전하는 원래 건지 청계천에 있는 몰랐어. 분들 장사 때문에 옮겨준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떼어먹고 거기서 또 헤쳐먹었죠. 엄청난 분양비로 감히 그 입주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비싸. 이게 왜 분양비가 이거 오늘 이야기가 진짜 이상한 데로 막으시네. 근데 이 말씀까지만 하시죠. 오늘 뭐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진공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뭐 턴키라는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 한번 턴키 우리가 턴키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잘린 방송이 턴키 설명하다 잘렸어요. 아니 근데 턴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게 설명하지 말고 1,000억에 할 수 있는 오늘 거 또 잘려요. 저 600억에 할 수 있는 걸 950억에 하도록 하는 게 턴키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00억에 할 수 있는 거를 600억에 할 수 있는 걸 한 35% 부풀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누가 먹냐 하면 삼성, 뭐 현대, 뭐 SK, 뭐 이런 상위 6개 재벌 건설사들이 뭐든지 다 그 사람들이 먹네. 예, 도리하는 거죠. 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이 자세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제가 쓴 글이 많고요. 턴키, 뭐 담합 이렇게 쓰면 나오니까. 근데 설명하다 우리가 방송 못했어요. 그 가든 파이브가 원래 사업비가 원래는 2,500억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1조 8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지나다니면서 가든 파이브가 뭐야 도대체 맨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서울시에 이명박이 있을 때 한 사업만 해도 그게 그때 이제 1조 3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턴키로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1조에 할 수 있는 걸 1조 3천억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사비 많이 들어갔으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사실은 청계천변에 있는 그런 공부상가들 저렴한 분양가로 이렇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공사비가 뛰어버리니까 분양가도 확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구상가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렇네. 그 영세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령상가로 들어가는 거죠. 뉴타운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거지. 다 이런 식으로 원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당시 그 가든 파이브 효과는 뭐였냐면은 청계천에 있는 상인들을 싹 몰아내기 위한 거죠. 이주를 시켰는데 MB가 가서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보냈다. 와, MB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지도자구나.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 잔뜩 만들어냈다는 거죠. 알고 보면 사기였는데. 그렇네. 아니 이명박이 뭐 1,000몇백 번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자기가 만난 건 뭐 2-3번밖에 안 돼. 근데 그냥 공무원들이 만난 걸 다 숫자를 뭐 온갖 명목으로 만난 거 그런 거 다 합쳐갖고 자기가 만든 걸로 만들어본 거지. 그러면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근데 이제 100번 만났겠네요. 그렇지. 근데 청계천 사업의 이제 최대 수혜자들이 누구냐 하면 청계천에 시작하는 데가 어떤 신문사들이 있어요. 동아일보 있죠. 조선일보도 있고. 동아일보 옆에 수도꼭지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혜택을 본 거거든.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데는 그 동아 미디어 센터 같은 데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청계천 사업 때문에. 근데도 사실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언론사들이 그렇게 해서 물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 땅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벌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말이지. 다뤄야 될 게 너무 많네. 오늘 근데 많아. 진짜 너무 중구난방 오늘 아닌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 아니야. 아이디어 많이 나왔고 어찌됐건 그 우리 청년들이 지금 쌀 문제. 찐쌀 얘기부터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찐쌀을 먹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돈도 못 벌고 학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과일도 못 먹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라고 이런 것에 들어갈 돈이 지금 토건 사업에 들어간 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가 흘러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재벌 이야기를 조금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삼성 했어. 이야기인데. 아까 삼성 LG 다 했어. 아니 삼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아까 이제 외식 뭐 그 업체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삼성 에버랜드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 삼성 에버랜드를 지금 이제 그 삼성과 작년에 이제 이부진 씨가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으로. 근데 이부진 씨가 이제 3세에서 이렇게 나서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 뭐 본납이라고 뭐 알티세라는 뭐 그 카페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뭐 다 이제 삼성 건물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이제 이 땅 짓고 혐치기식 자명사를 한다고요. 재벌 3세들이 무슨 어려운 제조업을 네. 안 하고 맨날 집, 밥집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하는 거에 더해서 요번에 이제 삼성 에버랜드까지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외식 사업, 뭐 이런 케이터링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재벌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게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정말 애플처럼 뭐 애플의 잡스처럼 무슨 뭐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건 고사하고 이런 거 진짜 자영업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중견기업들이 해도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만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젊은 친구들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거의 2억 가까이 들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삼성이 다 싹쓸이에 가잖아요. 근데 삼성의 평균 근속 연수가 7년밖에 안 돼요. 7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번에도 못 가고 중간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삼성에서 뭐 최대 저 사장단 뭐 인사한다 그래서 500임명인가 뭐 대거 승진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실제로는 예년에 비해서 한 2배가 넘는 인력들을 잘랐다고. 부장, 차장급, 중견 간부들을. 그렇게 잘라내요. 근데 자르는 방식이 굉장히 진짜 악질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 쓰잖아요. 삼성카드 나눠주고 이제 다 삼성카드 쓰게 하거든. 거기에 이제 삼성카드에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 룸살롱 갔느니, 또는 아니면 근무 시간에 체크 한글로 돼 있는데 초과 근무 한글로 돼 있는데 무슨 그 시간에 뭐 버스 탑승했다 교통카드도 기능도 딸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전에 뭐 나가서 이제 저 버스 한글로 돼 있으면 그런 거 빌미 잡아서 잘라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아니고 완전히 그 FBI 플러스 뭐 금융회사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아주 막 사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시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 삼성 사내 메신저 중에 싱글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사람들끼리 뭐 대화하면서 뭐 예를 들어 사내 연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불미스러운 게. 물론 근데 이런 걸 물론 뭐 그런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좋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눈 맞아서 연애할 수 있죠. 아니 어쨌든 그런 사생활에 해당되는 걸 감시해서 그런 걸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커플은 어떻게 결혼을 했게? 아니 그런데 황당한 건 뭐냐면 웃기는 게 아니 이건희 지는 예를 들어서 막 4조 5천억씩 비자금 조성하고 수조 원씩 탈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실형 선고 받은 것만 해도 몇 차례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다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그런 사람이 국민들한테 가서는 정직해야 된다 그러고 뭐 요번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삼성 안에서는 뭐 부패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네. 거짓말 없는 세상이 해야 되고. 조그만 그런 뭐 부정비리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젊었을 때 그 얘기 내가 다음번 방송 때 꼭 한번 해줄게요. 뭔데? 지금 좀 얘기를 해주면. 아니야 그 아버지의 왕당파들하고 어떻게 싸웠나. 재밌겠다. 왕당파 제거하던 얘기 제가 한번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케이 해주고 누나의 소망은 딴 게 없어. 그냥 어찌됐건 다른 거 뭐 거대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 내 새끼들 3,000원짜리 팔지만 6,000원짜리 밥다오. 난 이거야. 이게 할 수 있다고. 아니, 다른 나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했죠, 그거를. 아니 삼성이면 할 수 있고 현대면 할 수 있잖아. LG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학재단들 또는 국공립은 또 나라에서 조금 좀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대학생 아이들 너무 불쌍해. 아동수당 주고 교육수당까지 주는데. 어찌됐건.
조상님들이 쌀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쌀 팔아서 고생하면서 우리들 키웠잖아. 근데 지금은 새우젓.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사상에 중국 찐쌀밥이 웬 말이냐 이럴 상황이야. 떡 올라가는 거는 찐쌀일 수도 있죠. 그래 떡, 술 다 그렇지 지금. 막걸리면은 그럴 확률이 높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막 되게 고생하면서도 아들 딸들이 다 잘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고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지금 찐쌀을 먹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비싸지고. 지금 막 미친 등록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없게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찐쌀 먹이고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에이씨. 그래서 뭐 진짜 이런 쌍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사대한 강바닥에 다 처박아 버리고. 자. 이렇게 끝내자. 늘 이렇게 끝내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졸지 마. 그래.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누군가가 욕 제일 잘하는 우리 우띠리가 뒤에다가 김총수 하는 걸 붙여. 저는 잘하는 욕이 따로 있는데. 아이 그래도 그게 멋있잖아. 나 이거 잘하는데. 야, 이 개새끼들. 아니, 난 뿌리 깊은 나무 보면서 그 한석규가 세종대왕 역할을 하잖아요. 잘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욕을 아주 뭐 부드럽게 니미럴 지랄, 우라질. 그러면 뭐 각자 써. 누나는 쌍이야 쌍. 자, 그럼 각자 뒤에 붙이는 거야. 자, 정치는 이거 누나가 외치면 해. 같이 해. 선띠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걸? 해. 안 하면 맞아. 누나 시키는 대로 해. 무서워.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졸지 마. 샤. 지랄이 풍년이야 하여튼.